계약을 판단하는 4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면 그 계약의 증표는 증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XRP는 근데 기관한테 팔았을 때만 증권이라고 봤고요. 일반 투자자한테 팔았을 땐 증권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그 4가지 요건이 다 성립이 된다고 봤어요. 우선 기관 투자자는 당연히 리플이 발행한 XRP를 돈을 주고 샀겠죠? 처음에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고 우리가 이런 분산원장을 만들었고 이 분산원장은 해외 송금을 위해서 활용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해외 송금 용도로 발행된 이 리플 XRP라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쓸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거를 초기에 너네가 투자를 해. 라고 헤지펀드 사람들한테 투자 설명서도 막 보여주고 IR 자료도 만들어서 설명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기적으로 보고도 했고 사업 보고서도 작성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우선 헤지펀드들은 이 사업 설명을 듣고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대가로 XRP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전의 투자가 인정되죠. 여러 헤지펀드들한테 그렇게 돈을 받아서 XRP가 공동의 은행 계좌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었다. 10개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로부터 돈을 받아서 한 대 모은 거예요. XRP가 받은 돈을 가지고 또 막 사업을 했겠죠? 이때 공동사업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 공동사업성이 인정됐고 그럼 세 번째 요건이 뭐였죠? 이익의 기대였잖아요. 헤지펀드들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인정되냐. 법원이 생각하기에는 헤지펀드는 원래 투자의 전문가들인데 이 설명을 듣고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투자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상 이 사람들 이익의 기대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 XRP 갖고 있으면 XRP가 올라서 자기들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해서 이 이익의 기대라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4번째가 주로 타인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XRP는 리플랩스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타인이 수행하는 사업일 거라고 인정이 됐죠. 그래서 이 4가지 요건이 다 인정이 돼서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가져간 XRP는 증권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미등록 증권 판매 및 발행 행위가 인정이 됐고 이걸로 위법 내지는 이제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럼 2번째는 그럼 뭐냐? 일반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반 투자자한테 판매한 금액이 더 많겠죠.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는 증권이 아닌 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부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일반 투자자들도 돈을 내고 샀겠죠. XRP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산다고 가정해보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줄 리가 없으니까 금전의 투자는 인정이 됐어요. 여러 투자자들이 낸 자금은 또 이제 공동의 풀에 모였기 때문에 사업 공동성도 인정이 됐어요. 공동사업으로 인정이 됐는데 3번째 이제 이익의 기대가 없다고 봤어요. 왜 이익의 기대가 없다고 봤냐? 이 투자자들은 아까 이제 마치 당근마켓에서 이 뭐 골프장 회원권을 서로 이제 사고 파는 것처럼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판매할 때 이 판매자가 골프장 소유자인지 그냥 이용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그냥 그걸 갖고 있어서 판다고 했고 판다고 하니까 난 살 뿐이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거래소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XRP를 샀을 때 이 상대방이 이제 리플랩스라는 것도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리플랩스 역시도 어느 투자자가 뭘 사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 투자자가 리플랩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는 리플랩스가 뭐 너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할 건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약속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투자자들은 자기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 거란 기대가 아주 개별적으로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이제 사실상 이 판매 계약상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익의 기대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가장 핵심은 그 판매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 의해서 3번째 요건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3번째 판매는 그냥 배포한 거였어요. 배포한 행위는 금전의 투자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됐죠. 이건 또 2번째 요건이 깨져서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개개인이 판매한 게 있어요. 대표이사 2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거래소에서도 팔았거든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구매자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파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약속하는지도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원범님이 나한테 골프장 회원권을 팔지만 원범님이 이제 골프장 운영자가 아닌 이상은 골프장 잘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을 믿고 사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골프장의 가치를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냥 살 뿐이지 원범님이 골프장을 위해서 막 엄청 노력할 거라는 걸 믿고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똑같이 투자에 따른 기대 또는 이익의 기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굉장히 어렵지만 또 납득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판단이고요. 미국은 어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판매 대상이 누구냐, 판매할 때 행위자가 어떤 식으로 이걸 팔았냐에 따라서 투자계약 증권성 여부를 다르게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이제 사는 거는 이제 증권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오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미국에는 또 공시 사이트인데요. 증권을 발행하고 난 다음에는 증권 발행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시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권이 아니면 사실 공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증권만 공개 의무를 갖기 때문에 발행자가. 웃긴 거는 이 케이스는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게 이미 증권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공시 의무는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그냥 에드가에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발행과 관련해서 이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는 기관 투자자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될 거고, 또 증권으로 판단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서만 취급을 해야 돼요. 또 매우 복잡한 얘기인데, 다만 투자계약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 체결을 하거나 또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지 않아도 아직까지 위법한 행위는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보면 비트코인을 뭐 거래하는 사이트도 있는 것처럼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것도 법이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에요. 투자계약증권으로 만약에 판단이 되면 투자계약증권을 이제 매매할 때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야 되고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법이 없었고. 근데 이제 너무 깊이 가는데요, 오늘? 괜찮아요. 이게 가상자산이 있고 증권이 있잖아요. 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사고 팔아야 돼요.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데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된 사업자만 거래를 주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비트코인을 개인 간 거래하는 건 상관없는데, 신고하지 않은 중개자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연결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무조건 국가로부터 이제 어떤 신고 제도를 통해서 허락받은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증권은 그럼 어떠냐? 증권은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종류의 증권을 뺀 나머지 증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하는 지분증권, 또 채권이라고 하는 채무증권, 뭐 등등의 이제 수익증권, 이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이런 5가지 종류의 증권은 무조건 증권사를 통해서만 사야 되고요.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거래소에서만 매매 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한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리플이라는 거는 지금 기관 투자자한테 판매한 건 증권으로 판단이 됐고, 미국에선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코인 거래소에서 팔아도 되는 그런 이제 증권이 아닌 일반 상품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거래소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한테 판매할 때는 이게 증권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냥 아예 알트코인이나 이런 걸 발행한 사람들이 초기에 기관 투자자한테 판매 안 하고 아예 거래소에서만 판매한다면 이런 증권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또 특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회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한 거는 증권 판매가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은 거니까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그냥 거래소를 통해서만 일반 투자자한테 팔게 되면 크게 이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게 크게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증권이 아니고 영국에서도 증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딱히 이걸 증권으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래도 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이걸 증권으로 판단해버리면 미국에서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죽을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거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하시던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선은 리플을 거래소에서 이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증권의 판매가 아닌 것으로 합법적인 행위로 지금 판단이 됐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거는 어떤 증권의 판매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뭐 해외에서 가상자산 발행하신 분들이 미국의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들한테 판매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증권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기관 투자자 숫자를 잘 조절하셔야 되겠죠. 설명자를 배포하고 거기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래야 문제가 안 되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막 저희 IR 자료를 배포한 다음에 설명회를 해서 100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리플랩스 소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 판결의 의미가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어쨌든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매매가 증권으로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서 또 소개를 해봤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또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었던 판결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 그리고 그 밖에 금융이나 IT와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